경제성장과 사회문화의 변화. 오늘은 5단원, 중단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한번 쭉 봐주시고요. 먼저 소단원 1, 한강의 기적을 이루다입니다. 한강의 기적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먼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다시 우리는 박정희 정부 시절로 돌아가고요. 박정희 정부 때 추진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장면 정부가 마련을 했습니다. 우리 배웠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장면 정부 때 마련이 되었고, 이러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보완해서 국가 주도로 경제성장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게 왜 이럴까요? 1, 2차 경제개발. 네, 다시 해보겠습니다. 1, 2차 경제개발 계획은 62년부터 71년까지 추진이 되는데요. 의류나 합판, 가발, 신발 같은 가벼운 물건들을 만드는 공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경공업이라고 부르고요. 이런 물품들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노력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원활한 물자 유통, 이런 다양한 생산품들을 여러 지역으로 유통하기 위해서 큰 도로가 만들어지는데요. 그것이 경부고속국도입니다. 70년에 만들어졌고요. 경부고속도로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변경을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는 또 불편이 여전했다. 그래서 지역 불균형에 초래를 하기도 했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배웠던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 한일협정, 그리고 베트남 파병, 이런 것들이 또 영향을 주는데요.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자본도 들어오고 또 차관도 들어와서 경제 개발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 우리나라의 경제는 연평균 9.2% 정도 성장을 하게 되고요. 수출은 20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산업 각 분야가 고르게 성장하지 못했고 경공업만 주로 신경을 썼기 때문에, 그리고 정경유착 현상이라고 해서 정치권과 경제계가 붙다, 엉겨 붙다라고 하죠. 그래서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서로를 봐주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요. 그리고 외국 자본에 의존하는 문제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사 다가가기 자료를 보시면 영화 국제시장을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독일에 파견된 광부와 간호사분들이 또 이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지로 열심히 가서 가족들과 본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 외화를 벌게 되고요. 그 외화를 고국의 가족에게 보내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에도 보탬이 되는 그런 모습이 이 시기에 나타나기도 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이렇게 경공업을 중심으로 경제를 성장시키려고 했던 박정희 정부는 방향을 바꿉니다. 중화공업 중심으로 바꾸게 되고요. 그것이 3차,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추진이 됩니다. 이 3차,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81년까지 추진이 되는데 박정희 정권이 끝나고 나서도 살짝 더 추진이 되고 있었구나. 그리고 중화공업을 중점으로 하였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포항종합제철 같은 제철소가 건설되기도 하고요. 조선소도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중화공업을 계속해서 신경 쓰면서 중화공업이 당연히 성장을 하게 되었고요. 왼쪽에 보시면 그에 따라서 공업 구조가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공업 중심이었던 60년대 초반에서 점점 이렇게 사그라들고 중화공업은 계속해서 성장하게 된다. 그래서 중화공업의 비중이 경공업을 넘어서게 되었고요. 이렇게 구조가 변화하면서 급속한 경제 성장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출액도 증가하고 연평균 고도 성장을 이룩하면서 이 시기 급속한 경제 발전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두 차례 석유파동이라는 국제적인 경제 위기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1차 석유파동은 어느 정도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는데 2차 석유파동 때는 굉장히 큰 타격을 입으면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도 감소하고 실업률도 증가하고 기업도 도산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다. 그래서 그게 박정희 정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했다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정희 정권 시절이었고요. 이제 80년대로 넘어가면 이렇게 중화공업에만 너무나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문제가 또 발생을 했고요. 정치적인 상황,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2차 석유파동 등으로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 상황을 이제 전두환 정부는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80년대 중반이 되면은 저유가, 저달러, 저금리, 그래서 유가도 낮고 달러 환율도 낮고 금리 이자도 낮은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삼저호황을 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원유가도 낮고 그 다음에 원자재가도 낮아지면서 우리는 외환도 절약할 수 있고 그 다음 금리가 떨어지니까 이자 부담도 줄어들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중화공업은 계속해서 주력으로 밀게 되고요. 반도체 산업도 육성을 하면서 계속해서 경제는 성장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80년대 먼저 앞서 나가고 있는 자본주의 국가들이 본인의 나라를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보호무역을 강화하면서 다른 나라들, 특히 이제 뒤따라가고 있는 자본주의 국가들에게 개방하라라는 압력을 많이 넣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우루과이 라운드라고 하는 자유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이런 또 선언이 발표되기도 했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경제 성장하는 과정을 살펴봤는데 그럼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우리는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공업 했다가 중화공업 했다가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 그러면서 산업 분야가 고르게 성장을 하지 못했다. 이게 이제 문제였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외국에 대해서 의존하는 모습이 좀 높았다. 그리고 또 자본 또한 외국 자본을 많이 도입하면서 외국 채권이 증가해서 이런 상황에서 외국 채권을 돌려줘야 되는 상환 시기가 오면은 경제적으로 위기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을 위주로 우리가 육성을 하는 정책을 실시하면서 재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재벌 위주로 우리나라의 구조가 바뀌게 되었고 물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재벌과 정권이 유착하는 그러한 부패 구조가 생기기도 했고 그리고 유착해서 여러 가지 적극적인 긍정적인 개발을 하기보다는 그런 정경 유착을 통한 문제가 또 발생하면서 부실 기업이 생기기도 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공업 중심으로 개발을 하다 보니 산업이 불균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수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가격을 낮게 유지해야 수출을 또 많이 할 수 있어서 그 수출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임금도 낮게 그리고 이제 곡식 가격도 낮게 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임금을 적게 받는 노동자 그리고 이제 고가를 적게 받는 농민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소득 분배가 고르게 되지 않았고 결국에는 부가 양극화되는 그런 현상까지도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단원 1단원을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경제 성장에 따른 사회 변화입니다. 사회 변화. 먼저 여기는 산업화와 도시화. 우리가 이제 공업을 위주로 추진하게 되면서 산업화는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도시의 일자리가 생기다 보니까 인구가 도시로 몰리게 되는 도시화 현상까지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사진에서 보다시피 많은 사람이 왔기 때문에 주거 환경을 제대로 마련하기가 어려웠고 판자촌이 이렇게 또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산업화 도시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 생활 방식의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라면, 우리가 즐겨 먹는 라면, 그리고 즉석 음식, 이런 분식들이 널리 퍼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당시 분식 장려 운동까지도 전개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보편화되었지만 이제 핵가족 시대로 접어들면서 여러 가지 공동체성이 조금씩 상실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농촌에 있어서의 변화는 우리가 앞서 살펴봤다시피 공업에 치중하고 그리고 수출을 위해서 저고가 정책을 하면서 도시와 농촌은 소득 격차가 커집니다. 이에 따라서 박정희 정부가 추진한 것이 새마을 운동인데요. 농촌 환경 개선을 목표로 시작이 됐고요. 이렇게 시작이 된 것이 나중에는 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쪽으로, 요게 또 도시랑 직장까지 확대되면서 전 국민의 의식을 개혁하는 그런 쪽으로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은 정부 주도로 지금 실시가 된 거고요. 실제로 농촌과 어촌의 근대화에 기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도시로 많은 인구가 농촌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가가 소득이 향상되었냐 하면 그 점에서는 크게 효과가 없었다. 그리고 이 운동으로 박정희 정권의 유신 체제를 유지하는데 이용하기도 했다라는 지적이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농업 정책이 제대로 뭔가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농촌 경제는 계속해서 어려웠고, 그 과정에서 농민들은 본인을 위한 농민운동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한평 고구마 피해 보상 운동입니다. 요거는 이제 정부에서 고구마를 수매하겠다. 그래서 여기 읽어보시면 나오는데요. 고구마를 전량 수매하겠다. 그러니까 고구마를 적극적으로 생산해라 라고 했는데, 고구마를 살 때 그 가격을 낮추려고 하고 기업들도 농간을 부리면서 결국엔 제대로 고구마가 정부에서 수매를 하지 않아서 고구마가 막 썩었고, 또 보상을 해달라, 농성이 이어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운동이 발생하게 되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농민들과 관련된 대표적인 운동이고요. 그 다음에 노동 문제로 넘어가면 여기는 이제 산업화 정책이 계속해서 추진이 되면서 노동자 수가 증가했다, 우리 알고 있죠. 그래서 수출을 또 해야 돼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저임금 정책을 계속 지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노동자들이 열심히 장시간 임금도 적게 받으면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노동자 개인으로서는 보람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때 일어난 대표적인 사건이 전태일 분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태일 분신 사건으로 당시 노동 조건이 정말 열악하다.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보장을 위한 여러 투쟁들이 전태일뿐만 아니라 여러 여성 노동자들도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은 설립되어 있는 이런 노조들, 노동조합들을 설립하려는 움직임도 전개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당연히 노동운동을 탄압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YH 무역 사건처럼 노동자들의 운동이지만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그런 민주화 운동의 성격을 띠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다. 그리고 이제 80년대로 넘어가면은 계속해서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노동운동이 좀 더 활성화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전태일 분신 사건을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면 요 분이 전태일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당시 평균 연령 18세의 여성분들이 많이 일하는 그런 장소였고요. 그리고 15세 어린이들도 시다공을 하고 있었고, 한 주에 98시간이나 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단축해달라, 그리고 휴일도 좀 늘려달라, 이런 정상적인 요구입니다.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그런데 그의 그런 뭔가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분신까지 하셨던
노동자 운동 중에 굉장히 대표적인 분으로 이름이 거론되는 분입니다. 그래서 노동운동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